면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술 따라주러 오신 겁니까? 군 정문 앞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중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인석 중위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정의를 훑었습니다. 입가엔 미묘한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긴 군부대입니다. 그런 복장으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의는 손에 쥔 초코바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바람보다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조카가 여기서 훈련받고 있어서요.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 합니다. 면회는 절차대로 하시죠. 복장부터 갖춰 입고 다시 오세요. 낄낄거리는 웃음이 뒤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단 하나. 대수. 대수야, 나 지금 정문 앞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68년대 정문 앞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군 깃발이 천천히 흔들리고 면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린 채 긴 줄을 따라 서 있었죠.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온 11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줄의 끝에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작은 7080 라이브 바에서 기타 반주와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죠. 오래 살아온 만큼 얼굴과 손끝에 따뜻함과 세월이 함께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40 중반을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정의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탁해지지 않은 눈이었죠. 정의의 손에는 조카 영준에게 건네줄 초코바와 두유,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준아, 이모는 내가 자랑스럽다.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라. 금방 휴가 나온다.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아이였습니다. 25해 전 동생이 아이를 낳고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뒀을 때 정의가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작은 생명, 분홍빛 뺨과 작은 주먹. 정의는 그날 처음으로 모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모 냄새 포근해. 7살 때 영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정의가 밤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 영준은 잠결에 정의 품에 파고들며 그렇게 말했죠.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배어 있었을 텐데 아이는 그저 포근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영준이 군대에 간다 했을 때 정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죠.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전역할 때 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얼굴 한 번만 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라도 멀리서라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군문 앞 공기는 사람 마음의 온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소 근무 병사들이 정의를 흘깃거리며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속닥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와, 저 나이에 저런 옷을? 진짜 무대 올라가는 느낌인데? 아니, 저런 차림으로 면회 오네? 룸살롱 아니면 바에서 일하는 거 아니야? 낄낄 작지만 분명한 웃음이 비늘처럼 흘렀습니다. 정의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천 번 겪어본 시선이었습니다.
밤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쉽게 내리는 얕은 판단들이었죠.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차림과 화장,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대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었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키고 손에 든 초코바 봉지를 조심스레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객분, 정문 관리 장교 장인석 중위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시선은 정의의 얼굴과 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느리게 훑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감정하듯 값을 매기듯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바로 일하시던 곳에서 오신 겁니까? 정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장중이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예의가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웃음이었죠. 여기는 군부대 정문입니다. 면회객 복장은 기본 단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림은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 코웃음, 그리고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조카를 보러 왔습니다. 김영준 이병이요. 면회 신청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장중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예 베어내듯 말했습니다. 면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정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재 복장으로는 불가합니다. 다른 날 다시 오시죠. 제대로 된 옷 입고요. 정문 앞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초코바 봉지가 손끝에서 바스락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카 얼굴만 보고 가려 했는데 왜 이게 모욕이 되는 걸까요? 정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가 다 떨어지기 전에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삼켜온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는 오래전부터 유난히 한 곳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대수, 그저 이름 하나. 군대에서는 연대장이지만 정의에게는 어릴 적 동네에서 밥 얻어먹고 뛰어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 정의가 밥을 퍼주고 옷을 빨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준 아이였습니다. 정의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누나? 낮고 단단하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의는 짧게 말했습니다. 대수야, 나 지금 정문 앞이다. 도로 건너편에서 엔진이 낮게 깊게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문 앞의 바람은 방금 전과 똑같은 속도로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숨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정의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수야, 나 지금 정문 앞이다. 그 한 문장,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나, 거기서 움직이지 마.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정문 근처에 있던 병사들의 시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장인석 중위의 목소리가 겁을 감춘 듯 얇아졌습니다. 누나?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코바 봉지를 다시 한번 고르게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로 건너편 멀찍이 주차되어 있던 군 전용 검은색 차량이 부드럽게 깜빡이를 켰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주 낮고 묵직하게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저거 연대장 차량 아니냐? 설마. 연대장님 주말에 여기 안 계시잖아. 번호판 봐. 빨간 테두리. 진짜네. 헐. 병사들 사이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중이의 얼굴도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중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도망칠 수 있는 말을 고안했습니다. 면회객님, 아까 말씀드린 건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저는 단지 부대 규율을 지키려. 정의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장중이의 말을 자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규정 알고 왔어요. 조용했지만 돌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낄낄거리던 병사들이 이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인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장중이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정문 앞 도로에 군용 차량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차가 가까워질수록 정문 주변 공기는 마치 전쟁터의 전초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세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차가 정문 바로 앞에서 멈추자 운전병이 다급히 내렸습니다. 정문 개방 준비. 외침이 번개처럼 울렸습니다. 초소의 병사들조차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장중이는 이 상황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문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열렸습니다. 군모 그림자 아래에서 박대수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 걸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걸음. 병사들 숨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섯 걸음. 장중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수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걷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곳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대수를 바라봤습니다. 대수. 박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의 앞으로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쉽게 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의 누나. 단 세 글자. 그 안에 담긴 시간, 은혜, 기억, 빛. 그 모든 게 병사들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눈가가 아주 살짝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문 앞 공기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박대수는 정의의 손에 들린 초코바를 보았습니다. 그 작은 봉지 하나가 얼마나 큰 마음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영준이 잘 있습니다. 정의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장중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연대장님. 박대수는 장중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중이. 정의 누나 면회 지금 즉시 허가합니다. 그리고 박대수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이 장중이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부터 해야겠지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통보였습니다. 정문 앞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 서늘함은 누구의 목덜미 위에 내려앉아 있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장중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초코바 봉지를 쥔 손만이 아주 조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문이 철컥 천천히 열렸습니다. 병사들은 정희 앞에 놓인 길을 조용히 스스로 비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길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물이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정희는 한 손에 초코바 봉지를 쥐고 조용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박대수는 바로 옆에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장인석 중위는 정희에게 다가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박대수의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장중위. 박대수의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명령이었습니다. 더 따라오지 말게. 지금 당장. 장중위의 목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한 번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정희와 박대수가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희와 박대수는 연대본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훈련용 군화 자국으로 윤이 서 있었고 난방기 바람은 건조했습니다. 말을 섞을 틈도 없이 긴장과 침묵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은 박대수를 보자마자 허리를 꺾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박대수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한 상사가 정희를 보고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주말마다 양평 시내 라이브 바에서 보던 사람 아니야? 맞네. 진짜네. 거기서 술 따라주고 노래 부르던. 그 소리가 정희의 귀에 닿았습니다. 정희의 걸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대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대수는 복도를 자신의 연대장실 바로 옆 접견실 문을 열었습니다. 군용 스테인리스 컵 몇 개, 서류 더미, 탁자 위로 조명이 낮게 떨어진 딱딱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내가 영준이 직접 데려오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대수가 문을 나서자 정희는 혼자 남은 접견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초코바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지를 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던 거였지. 어렸을 때 이것만 주면 웃었는데.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중에 영준이 있을까 싶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후 문이 2번 두드려지고 열렸습니다. 김영준 이병 보고합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정희를 보는 순간 영준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모가 왜 여기? 영준은 거의 뛰다시피 정희 앞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그대로 품에 안겼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었지만 정희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정희는 영준의 뒷목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 그 말 한마디가 영준의 어깨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모, 나 진짜 잘 지내요. 편지 못 써서 미안해요. 훈련 너무 빡세서 이모 걱정할까봐 말은 못했는데 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영준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짧게 깎인 머리카락이 손끝에 따끔했습니다. 정희는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어요. 훈련 많이 해서 그래요.
구보 매일 5km씩 뛰어요. 아프진 않고?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감기도 안 걸렸어요. 영주는 정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모의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도 더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야, 저 여자 진짜 라이브바에서 일하는 거 맞대. 내 선임이 직접 봤대. 헐, 진짜? 그럼 연대장님이랑 무슨 사이길래? 옛날에 뭐 있었나 보지. 그것도 그런 거.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조용한 접견실 밖에서 소문은 칼처럼 날카롭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준의 손이 정희의 옷깃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준은 정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모, 괜찮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영준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밖에서 여전히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박대수가 문을 확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쾅 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나? 박대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굳어섰고 숨조차 얇아졌습니다. 장중이가 멀리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대장님, 저는 박대수가 끊었습니다.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압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밥 먹여준 사람입니다. 내가 학교 못 갈 뻔했을 때 학비 대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복도 전체에 묵직한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중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대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누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건 용납 안 됩니다. 박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 여기서 끝 안 납니다. 장중이, 내 연대장실로 들어오십시오. 그 말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접견실 안 정희는 여전히 영준의 등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영준의 숨은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준아, 너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 영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정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내 편이다. 항상. 그 말은 영준의 가슴 속에 바로 꽂혔습니다. 영준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정말. 정희는 영준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복도 밖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접견실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에게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접견실 문이 닫히고 나자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영준의 등을 다독이며 숨을 가라앉히게 했습니다. 영준은 눈가가 붉었지만 다시 침착함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금방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게 누구를 닮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 자신을 닮았다는 걸요. 이모,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정문에서 면회 허가받기 힘들었을 텐데. 영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문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모욕적인 시선들을, 그 차갑고 날카로운 말들을 아이에게 상처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대수가 도와줬다. 연대장님이요? 연대장님이랑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생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컸거든.
내가 밥 좀 챙겨줬지.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속삭임들을 영준도 들었으니까요. 이모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신경 쓰이시죠? 정희는 영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훈련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신경 안 쓰인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모는 괜찮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아. 영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모는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그래.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하지만 너만 알아주면 돼. 복도 쪽은 달랐습니다. 장인석 중위는 박대수의 연대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장중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저 여자를 두고 연대장까지 나서야 하지?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규정은 규정이잖아. 저런 차림으로 온 게 잘못이지. 들어오게. 박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낮았습니다. 장중이는 연대장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부대 깃발과 훈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박대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장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면회객 복장 기준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 착용, 이건 부대 규율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박대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중희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복장은 부적절했습니다. 박대수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장중희를 향했습니다. 객관적? 장중희, 자네는 정희 누나의 복장을 보고 직업을 단정했지. 라이브바에서 일한다고 남자들 상대한다고 생각했잖아. 그게 객관적인 겁니까? 장중희의 얼굴이 굳게 일그러졌습니다.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뭡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겁니다.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장중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연대장님, 하지만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바에서 술 따라주고 남자들 옆에 앉아서 노래 불러주고 그런 사람이 군부대 정문에 그런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나면 병사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말이었습니다. 비수였습니다. 의도된 모욕이었습니다. 박대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접견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정희가 아니라 영준이 나왔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복도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영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장중희님, 영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훈련받은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씀 취소하십시오.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장중희는 비웃듯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김영준 이병, 너 지금 상급자에게 지시하는 거냐? 이게 군기냐? 영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장중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단단히 말려있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지 않고 정확히 날아가 박히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장중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그 가족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면서도 밤마다 술집에서 남자들 옆에 앉아서 그만. 영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모는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모가 절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모가 무슨 일을 하셨든 저한테는 은인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대수가 연대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장중이. 박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정희 누나께 사과하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게. 면회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편견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게. 장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대장님, 그건 너무 과한 처분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박대수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장중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접견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선 세 남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장중희는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중희가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적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로 누군가 밥 먹고 웃고 위로받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장중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영준은 정희 옆에 섰습니다. 정희는 영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 있어. 훈련 빠지면 안 되잖니. 이모. 괜찮다. 이모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잘 있는 거 봤으니 이모는 이제 됐어. 영준은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영준이 복도를 따라 사라지자 정희는 박대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대수야. 소란 피워서. 박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가 미안할 일 아닙니다. 박대수는 정희를 정문까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정문까지 그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문에 다다르자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너도 바쁠 텐데. 박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차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대수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누나. 박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희는 돌아봤습니다. 박대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가 평소에 병사들 교육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가 뭘 입고 있든 어디서 일하든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야. 박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에는
체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대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나 이런 거 익숙해. 수십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라이브 바에서 일한다고, 밤 일한다고, 남자들 상대한다고. 그런 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하지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정희는 박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독이듯이요. 너 덕분에 영준이 얼굴 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맙다. 진심으로. 정희는 돌아서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정희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박대수는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어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려 있을까요? 박대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렸을 때 누나가 자신에게 해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불을 덮어주던 손길, 배고플 때 건네주던 주먹밥, 학교 갈 때 챙겨주던 준비물들. 정희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박대수는 천천히 부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석 중위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수는 장중희를 불렀습니다. 장중희, 내 연대장실로 다시 들어오게. 장중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연대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대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장중희는 그 앞에 섰습니다.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앉게.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고 했네. 박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중희는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대수는 장중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그 침묵이 장중희를 짓눌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장중희, 자네는 왜 군인이 됐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장중희는 당황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뭔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겁니다. 박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그런데 자네는 오늘 국민 한 분을 모욕했네. 정희 누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네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네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했어. 장중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자네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복장이 화려하다고 라이브 바에서 일한다고 해서 함부로 대했지. 그게 군인이 할 행동인가? 그게 장교가 할 행동입니까? 박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희 누나는 내가 어렸을 때 밥을 먹여준 사람입니다. 내가 학교를 못 갈 뻔했을 때 학비를 대준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겨울에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이불을 사준 사람입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았을 때 손 잡아준 사람이 누나였어요. 박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누나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도 남을 도왔어요. 라이브 바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동네 아이들 밥 먹이고 옷 사주고 학용품 사줬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서도 아침에 밥 차려줬어요. 그게 자네가 무시할 사람입니까? 장중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그저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지었지. 화려한 옷 입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겠거니, 라이브 바에서 일하니까 저런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 박대수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장중이가 움찔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십 년을 그런 시선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족 먹여 살려야 하니까. 박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제출하게. 오늘 있었던 일, 자네가 한 말, 자네가 한 행동,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세히 적어서 내게. 그리고 앞으로 면회객들 대할 때 조심하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장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봐도 좋네. 장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대장실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장중이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장중이님 완전 혼났나 봐. 얼굴 봐. 당연하지. 연대장님 은인한테 저렇게 대했는데. 근데 저 여자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연대장님까지 키워줬다며? 대박이다. 응. 내 선임이 들었대. 연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자기 학비까지 대줬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주는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모의 얼굴, 이모의 목소리, 이모의 손길. 영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옆 침대의 동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김영준. 너 이모 되게 멋진 분이시더라. 진짜? 영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나도 저런 가족 있으면 좋겠다. 부럽다 진짜. 연대장님까지 키워주신 분이라며? 대단하시다. 영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 자랑스러워. 진짜로. 그날 밤 영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이모 얼굴 보니까 힘이 났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이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진짜 많이. 편지를 접으며 영주는 다짐했습니다. 저녁하면 이모한테 잘해드려야지. 이모 고생 덜어드려야지. 한편 정희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영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속삭임. 그게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이제 익숙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대수였습니다. 누나,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응. 잘 들어왔어. 오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야. 괜찮아. 너 덕분에 영준이 봤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누나, 대수야. 고마워. 진심으로. 너 아니었으면 영준이 얼굴도 못 봤을 거야.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터로 나갔습니다. 양평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라이브바였습니다. 추억의 선율이라는 이름의 가게였죠. 낡은 간판,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그리고 오래된 기타 한 대.
정희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술잔을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후 8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친 사람들, 가정에서 외로운 사람들, 그저 옛 노래가 듣고 싶은 사람들. 정희 씨,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정희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짧게 깎은 머리와 단정한 차림새가 군인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가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정희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뭘 드릴까요? 소주 한 병이요. 그리고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낮에 68년대 정문에 계셨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그 일을 알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근무합니다. 정문 바로 옆 초소에서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다 봤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중희가 정희 씨한테 한 말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옆에서 봤는데 말리지 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남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희 씨를 오해했습니다. 복장 보고 여기서 일한다는 소문 듣고 그냥 그런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연대장님 말씀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소주잔을 채워줬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남자는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군인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정희를 보고는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여자다. 낮에 부대에 왔던. 진짜? 여기서 일하는 거 맞네. 연대장님 은인이라며? 근데 이런 데서 일하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5이요. 자리 있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정희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맥주 5병이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희가 맥주를 가져오자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기 정희 씨,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원하세요? 사랑했지만 어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기타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근데 정희 씨, 연대장님이랑 어떤 사이예요? 궁금해서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옛날부터 알던 동생이에요. 동생? 그냥 동생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연대장님이 정희 씨 완전 챙기시던데요?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음흉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참았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알던 사이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해. 실례잖아. 뭐야, 형?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실례라니까. 정희 씨한테 사과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이 철이 없어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들은 맥주를 마시고 나갔습니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카운터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석자리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소문 많이 돌고 있어요. 정희 씨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좋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말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정희 씨가 어떤 분인지. 정희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제 후임이 김영준이에요. 영준이가 맨날 이모 이야기 했거든요. 이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알아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준이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맨날 했어요. 이모 자랑. 이모가 자기 인생의 은인이라고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자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 힘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영준이는 정희 씨를 자랑스러워해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소주값 계산할게요. 남자는 돈을 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준아, 이모는 괜찮아. 너만 잘 있으면 돼.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웃어야 했습니다.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정희의 삶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68년대 내부는 여전히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희에 대한 이야기는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장인석 중위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규정대로 한 건데. 그는 자신이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대장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시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또다시 면회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장중희는 정문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정희였습니다. 장중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평범한 청바지에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면회 신청했습니다. 김영준 이병.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중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면회 신청은 정확히 되어 있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장중희는 억지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장중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대장님이 없으면 여기 못 들어올 줄 아세요. 정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중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몸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연대장님한테 잘 보여서.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 알아요.
연 대장님이랑 옛날에 무슨 관계였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겠죠. 장중희의 목소리는 비수였습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중희님, 그 말 취소하시죠. 왜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연 대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정희 씨를 챙깁니까? 그냥 옛날 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영준이 뛰어왔습니다. 면회 신청을 받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모, 영준은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희와 장중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준이 물었습니다. 장중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준 이병, 내 이모가 어떤 분인지 아냐? 연 대장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아냐? 영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내 이모는 라이브바에서 일하면서 남자들 상대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너 키웠어. 그리고 연 대장님하고도 뭔가 있었던 거고. 닥치라고 했습니다. 영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중희님,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라이브바에서 일한 건 맞습니다. 남자 손님들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장중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떳떳한 일입니까? 떳떳합니다. 정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제 몸으로 정직하게 돈 벌었습니다. 누구한테 빌붙지 않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렇게 번 돈으로 영준이 키우고 동네 아이들 밥 먹이고 대수학교 보냈습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중희님은 제가 연 대장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대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운 동생입니다. 그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제가 손 잡아줬어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한테도 피해 준 적 없고 제 힘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장중희님, 당신은 저보다 떳떳합니까?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면서도 반성하지 않잖아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장중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박대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대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준이 재빨리 보고했습니다. 연 대장님, 장중희가 이모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박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중희, 뭐라고 했나? 장중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묻고 있네. 뭐라고 했나? 연 대장님과 정희 씨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문? 박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의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욕한 거지. 장중희, 자네 진짜 선 넘었네. 박대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박대수는 장중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장중희, 당장 내 연대장실로 들어오게. 그리고 오늘로 자네 정문 근무 해제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장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대장님, 그건 너무 명령이네.
박대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정희는 박대수를 말렸습니다. 대수야, 됐어. 그만해. 안 됩니다, 누나.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박대수는 단호했습니다. 영주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정희는 영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모는 강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중희는 박대수를 노려봤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연대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후회할 일은 없네. 자네나 후회하게. 장중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요?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까요? 박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영준이랑 천천히 면회하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준과 정희는 접견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준은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 울지 마세요. 제발. 미안하다, 영준아. 이모가 이래서. 아니에요. 이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인석 중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부대를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정의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대장님의 은인, 영준이의 이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 영준은 훈련에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모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68연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초코바가 아니라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영준이 좋아하는 떡볶이였습니다. 정문 근무 병사가 정희를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희도 밝게 웃었습니다. 김영준 이병병 면회 오셨죠?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접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몇몇 병사들이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영준이 요즘 훈련 정말 열심히 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정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접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영준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군대 생활이 영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준아. 정희는 영준을 꼭 안았습니다. 살 좀 찐 것 같은데? 밥 잘 먹고 있어요. 이제 적응 완전히 했어요. 영준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 아침에 만들었어. 와, 김밥이다. 이모 김밥 진짜 오랜만이에요. 영준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이모 김밥이 최고예요. 이 맛이에요. 정희는 영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영준아. 네, 이모. 이모가 미안해. 내가 군대에서 힘들게 했지? 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모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니?
영주는 김밥을 삼키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모, 처음엔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상한 소리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들 이모를 존경해요. 진짜예요. 존경? 네. 연대장님이 부대 전체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혼자 힘으로 가족 먹여 살리고 동네 아이들 돌보고 자기까지 키워준 분이라고. 그 말씀 듣고 다들 달라졌어요.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대수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그리고 제 동기들도 이모 만나고 싶대요. 이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대요. 영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 저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모가 제 이모라는 게, 이모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잖아요. 정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영준아, 이모, 울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만 흘리세요. 영주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전역하면 이모 고생 덜어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서 이모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거예요. 우리 이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정희는 영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영준아. 내가 있어서 이모는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대수가 접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박대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누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정희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맙다, 대수야. 박대수는 정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나,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누나가 상처받으시는 걸 막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앞으로는 제대로 지켜드릴게요. 누가 누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정희는 박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참 많이 컸구나. 이제 연대장까지 됐네. 다 누나 덕분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웃음소리가 접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희는 부대를 나섰습니다. 정문 앞에서 영준과 박대수가 배웅했습니다. 이모, 조심히 들어가세요. 누나, 다음 주에도 오세요.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또 올게. 정희는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준과 박대수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정희는 라이브 바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정희에게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준이 있었고, 대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노래를 부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어. 당당하게. 후회 없이. 무대 위 조명이 정희를 비췄습니다. 정희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그렇게 정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정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